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경기 지역으로 오름세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에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도와 영남 해안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22도에서 27도로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3.2도입니다. 일라디오 6시 뉴스 아나운서 이광용이었습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2부입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는데요. 팟캐스트, 유튜브 모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유튜브 시청도 가능한데요.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세 뉴스 보세 이어가겠습니다. 김수민, 오창석 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자, 1부 마무리하면서 6시 첫 뉴스를 맞춰라 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태풍 북상 중이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오창석 평론가 KBS 단독 보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초중등 교육법 위반. 네. 우리 저 오창석 씨를 보면서 말이죠. 통상 이제 무슨 시험을 볼 때 말이에요. 네. 빵점 맞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빵점 맞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객관식.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도 맞힌 적이 없어요. 이거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어서? 네. 객관식도 빵점 맞을 것 같아요, 느낌에. 예. 실력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야. 정답이 뭔지 알아야. 네. 그 오답을 쓸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K72351413 계정 쓰시는 분, 성님, 정말 한 번도 못 맞히는데 이 정도면 보도국장님 한번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한번 꿇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네. 무릎을 꿇으면 답을 알려주실까요? 우리 저 6시 뉴스 하시는 아나운서님들이 네. 오창석 씨 엿먹어봐라 이러면서 원래 첫 뉴스인데 그 뒤로 뺀 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네. 정답이라고 얘기한 것 중에 아예 뉴스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아주 수두룩했습니다. 예, 뒤로 뺄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KBS 단독 보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초중등 교육법 위반. 이 소식은 뭡니까? 네, 4시 57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네, 초중등 교육법 제13조에 보면 취학의 의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취학의 의무. 예, 네. 맞습니다.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인정 유학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2012년 이전에는 부모가 모두 동행해서 체류해야 한다라고 네. 나와 있고 2012년 이후에는 개정이 됐습니다.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부모 2명이 다 동행하기는 어렵다 해서 부모 중 1명 이상과 동행에 체류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네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출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모두와 함께 동행을 했어야만 하지만 네. 2010년부터 2012년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시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고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준비했었고 배우자인 김재호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당시에 경기도 의정부 그리고 서울 동부지법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네. 다만 이 법령은 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처벌 규정은 없어요. 예, 예. KBS 기사에 보면은 나경원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기 때문에 유감이다라는 정도의 답변을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아니 당시 부부의 그 직업이 판사였는데 모르신다는 게 과연 합당한 이야기인지. 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요 법을 네. 모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판사분들인데 두 분이다. 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소식이 있었군요. 퀴즈 문제는 김수민 평론가가 내주시죠. 네.
오늘 이 사람이 던진 뼈 있는 농담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국회에서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중진의원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에서 연 것이고 이제 민주당 다선 의원들이 참석을 했던 그 회의인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신뢰 못 받는 분들 아닌가. 네. 이거는 조금 농담이 섞여 있는 말인데 신뢰를 못 받아서 좀 물갈이 대상이 되거나 그런 얘기가 도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좀 농담이 섞여 있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거꾸로 말 속에 뼈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제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꼴찌에 가깝다 이런 언급도 오늘 하면서 국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사람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 대표고 제36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맡기도 했었던 네. 이 사람 맞춰주십시오. 그래요. 뭐 분노 조절이 안 된다. 그 문자에 또 어떤 그 중진 의원이 받은 문자엔 또 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직선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 말이죠. 네. 민주당 현 대표. 네, 현 대표 이름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저희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검찰이 조국 장관의 가족이 관련된 사모펀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조금 변곡점으로 드러난 것은 이제 오촌 조카가 네.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가 그것에 이제 한 10억 정도를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조국 장관 배우자에게 전달한 정황이 나오면서 네네.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조 장관이 재산 신고를 공직자니까 했고 그때에 이제 자료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차용증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보면은 그 정경심 교수가 조 장관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부인 그리고 동생인 정모 씨에게 8억 원을 빌려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 씨가 이제 정 교수하고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2억 원 대출을 받고 또 이렇게 다 합쳐서 10억 원 정도의 돈이 이제 코링크피라고 하는 예, 그쪽으로 투자가 된 건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코링크피에서 WFM이라는 업체를 인수를 했고 이제 그 인수 자금 중 10억 원을 조 씨가 빼돌렸다. 오촌 조카가 빼돌렸다고 해서 이제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8월에 대여금 명목으로 그 빼돌린 돈을 조 씨가 정 교수 측으로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일단 이 10억 원 돌려준 10억 원이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것인지 아니면 횡령인 것인지 이것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조국 장관이 이 관련 내용을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혹은 공무상 비밀누설 네. 예, 이것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수십억 빼돌린 오촌 조카 정경심 측에 10억 전달.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말이 어렵고 이 관계도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네. 그 돈을 줬는데 돌려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뭐 10억 원을 또 이제 사채 시장에서 바꿔가지고 줬다라고 하는 대목도 같이 있어서,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돈이 뭐 어떤 기업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설도 있는데 그 기업 측에서는 또 아니라고 하고, 네. 여러 가지 지금 뭐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네. 예, 이거 혹시 이 사모펀드 관련된 구조도를 보신 분들은, 네. 네, 예전에 뭐 기업 관련 사건에서 봤었던 그런 좀 복잡한 흐름들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코링크피를 만든 쪽 그리고 이 코링크피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 잘 되면 그 수익이 또 커지는 그쪽은 바로 이 조국 장관 쪽이 아니라 익성이란 회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애초에 자금 출처가 이제 익성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익성으로부터 흘러 들어왔다라는 것인데 네. 지금 이 시간을 조금 돌려보면요. 이 코링크피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사모펀드가 등장했을 때 조국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사모펀드에 투자했고 그 힘을 통해서 막대한 폭리 또는 수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최초의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자금 이동 상황만 가지고 그것을 조작을 했다라든지 입김을 넣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자 자금 유동만 가지고 이제 제목이 자극적으로 지금 달려 있는 상태인데요. 네네. 이거는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익성에 관련해서는 이제 재벌 개혁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었던 김경률 회계사가 SNS에 글을 올려서 익성이 뭐 그렇게까지 여기서 이렇게 뭐 구조를 활용해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라고 다시 보고 있고 애초에 쟁점은 무엇이었냐면은 네네.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투자를 공직자로서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였는데 네네.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하고 이쪽 정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투자만 한 것이 아니라 투자사 설립에도 관여한 정황이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애초에 조 장관이 했던 해명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큰 그림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익성까지 다 포함해서. 익성에 대한 그런 의혹들도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 사안을 검찰이 이 해체해 나가야 되지 네. 않겠는가. 그 진실에 예, 다가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는 이 생각을 펀드 해봅니다. 흐름에 예. 관여한 어떤 회사의 사회이사로 또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점식 의원 네, 있었어요? 있었다는 그런 보도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 최근까지 네. 검사하지 않았나요, 그분? 그 이후에는 하진 않았었고 이제 네. 여기 사회이사를 하다가 그 해당 기업에서 사회이사를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진출을 하게 그랬군요. 됐는데 예. 네, 이것은 검찰에서 진짜 깊이 넓게 파볼 필요가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정 대상만이 아니라 네. 전체 그림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전국 대학 교수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서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에 대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네. 당초는 참가 교수 명단 공개와 함께 시국 선언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온라인 서명 과정에서 테러를 당했다라고 밝히며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국 선언도 아닌 경과 보고 중간 발표 형식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네, 이 발언에 나선 이재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위선이다. 네. 라며 조국 교수는 이전에 했던 수많은 말들과 현실에서 자신이 했던 행동이 너무나 이율배반적이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요. 자, 다음 소식.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무소속 박지원 의원을 예방했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을 만났는데요. 박지원 의원을 예방해서 조 장관은 먼저 수사 때문에 많이 부담이 가지만 대응할 수도 반응할 수도 없어서 지켜보고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의 말씀대로 수사는 수사고 법무부 업무는 업무라서 마음이 무겁지만 그러나 빠른 시간 내 성과를 거두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는 것이 자신의 업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 역시 동일하게 빠른 시일 내에 검찰 수사를 있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법무부 개혁도 함께 해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빼놓고는 또 정의당 빼놓고는 또 박지원 의원의 이분도 지금 그 네. 무슨 연대였죠? 대한정치연대고 대한정치연대. 무소속이죠 사실. 이 창당이 된 건 그렇죠. 아니기 이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건데. 교섭단체도 아니죠. 교섭단 그렇죠. 예, 예. 교섭단체가 그냥 이제 아니라 의원 모임. 의원 비슷한. 모임. 예, 죄송합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 이분들 빼놓고 지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자유한국당은 아예 뭐 만나주지도 않았고, 네. 뭐 바른미래당도 못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민주평화당하고 보니까 그 유성엽 의원하고 같은 모임이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성엽 네, 맞습니다. 의원하고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의원 만났을 때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네. 또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이요. 네, 동양대학교 소식입니다. 네네. 예, 최근에 이제 표창장 관련해서 최성해 총장, 뭐 허위 학력 포함해서 또 다른 이런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는데요. 네, 동양대학교에 관련해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예전에 교직원들에게 1인당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에 달하는 학교 발전 기금을 거의 강제적으로 거뒀다라고 네.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교수 및 과장급 이상 직원은 1000만 원, 다른 직원은 500만 원씩 내도록 독려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기도 했었고 예, 명목상으로 독려였지만 교직원들은 강제징수라고 받아들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부금인데도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소득공제도 안 됐다라는 증언도 나와 있고요. 그래요? 네. 오. 또 당장에 돈이 없으면 사학진흥재단에서 빌려서 내라. 이런 말을 듣고 실제로 빚을 내서 기금을 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동양대 교수나 직원 숫자를 보면 한 2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면 한 수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의 발전 기금을 걷어들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2017년
상황인데 네. 관계자들은 동양대가 이렇게 좀 학교 상황이 안 좋아져서 재정을 메우려고 발전 기금을 거둔 주요 이유로 북서울 캠퍼스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을 공통적으로 동두천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동두천 캠퍼스 지을 때 건설사는 또 네. 최성해 총장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네. 건설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웅동학원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보면 조국 장관의 동생인 건설사가 수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얼핏 보면은 그냥 친인척들이 수주를 해서 싼값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 이해충돌이라는 원칙에 반할 수 있고 네. 특혜라는 그런 소지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학재단 공사 이런 데는 친인척들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 못 박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민해안수. 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 살인범 DNA, 코링크 PE, 학교 발전 기금 누구 겁니까? 네, 묻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민해안수였습니다. 서기안수. 네, 오늘 30년 만에 서울대 협동조합이 파업했습니다. 노동자도 서울대 식구다. 네,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세 뉴스보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오늘 조진주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가운데 미제 3건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유령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수사 중입니다.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용의자는 어제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여 년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된 가운데 이 용의자의 혈액형이 O형으로 과거 경찰이 추정한 범인의 혈액형 B형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북미 실무 협상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의 채널도 항상 열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야당이 나서 직접 조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심은 이미 조국에게 공직 사형 선고를 내렸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여러분들 속에서 자다가 다 봤다. 얼굴이 뭐지? 얼굴. 3번 봤다, 3번. 박형규, 네가 이 신청곡 엽서 보냈지? 전에도 여러 번 보냈지? 꼭 비 오는 날 틀어달라 그랬지? 네. 비 오는 어젯밤에 넌 이 노래를 듣고 있었어.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오고 노래는 들려오고 어느새 몸이 근질근질거리기 시작하지. 이 노래만 들으면 네가 늘 하는 짓이 있으니까 오늘은 누굴까? 오늘은 누굴까? 그리고 갈대밭에 숨어서 여자가 지나가길 기다려. 아저씨들 죄 없는 사람들 잡아다 족치는 거 동네 애들도 다 알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 경찰 수사 역사의 오역으로 남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경찰 출신으로 이 사건을 다룬 바 있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CNBC 재정임의 문답쇼에 나와서 90년에 화성경찰서에 제가 배속이 됩니다. 네. 심지어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도 일부 파출소 소장들은 자기 관내에서 사건이 발생한 문책을 당한다는 이런 그 분위기였기 때문에 시신을 옮겨버리고 그러면 이러지 수사가 못하게 왜곡되겠네요. 왜곡되게 되는 거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가 미진했던 진짜 이유는 재정임 진행자 86년에서 91년 그때가 이제 화성 살인 사건이 이어진 시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공안 사건, 예를 들면 시위를 진압하고 뭐 반정부 인사를 뭐 사찰하고 이런데 병력을 투입하느라고 민생 치안을 소홀히 했다. 오늘날 반사회적 인격장애 범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런 가운데 며칠 전 KBS 사사건건에 출연한 표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과 설전을 벌였는데 김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의 정당성이나 합법성이나 위법성을
생각하지 않는 이게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인격적, 네.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시청자분들 거예요. 이해를- 말을 좀 가려 하시고요. 네. 그 용어의 정의를 제가 말을 정확하게 모르신다면 굉장히 함부로 사용하지 가려서 한 마십시오. 겁니다. 그거는 네.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맞습니다.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해서 네. 그런 용어를 사용하시다 여러분께서 사과하셨어요.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라는 겁니다. 반사회적 국민들이 인격 장애의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뭔지 인격 알아요? 정신에 대해서 네? 그만하시죠. 네. 그만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네. 용어 자체를 자, 공개석상에 사용하면 어떡합니까? 그만하시죠. 네? 본인이 그 전문가도 아니면서. 자요. 김영우 의원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시오패스 그 이야기 그만하시죠. 아니요. 네. 예, 반사회성 인격 장애라는 그 모멸적이고 써서는 안 될 표현을 사과하지 않으시면 다음 주부터는 김영우 의원과 함께 못합니다. 그럼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고요.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만하시죠. 타인에 네. 대한 존중심을 좀 가져주세요. 제가 김현아 의원 앞에서도 한센시병 말을 들으면서 참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중증 환자라고 지목되는 상황. 먼저 국민의 고통을 모르는 한센병 환자라고 말하는 김현아 한국당 의원. 한센병이죠. 만약에 대통령께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을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국민의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하면 저는 그러한 의학적 용어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며칠 전에 또 정신병 발언도 하셨죠? 문 대통령에게 정신감정 받으라는 신성진 한국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빨리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정신감정을 받으시고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확한 검진을 받아서 도대체 왜들 그러십니까? 비판을 하십시오. 얼마든지. 정치에도 금도가 있고 사람 사는 세상이고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도 할 수 있습니다. 써서는 안 될 용어가 있어요. 인격 자체,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비하와 조롱, 또 특정한 집단에 대한 비하, 이런 용어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정치를 한 사람이라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얼마든지. 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자가 보이는 그걸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온 국민이 분개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 번도 온 국민 분개를 안 어떻게 알아, 합니까? 당신이? 네. 자, 정치에 몰두하다가 혹시 민생 최안을 놓치는 일은 없을지.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상황처럼. 일부러 그랬는지 잊어버렸는지 가방 안 깊숙이 넣어두었다가 헤어지려고 할 때 그제서야 내게 주려고 쓴 편지를 꺼냈네. 집으로 돌아와서 천천히 펴보니 예쁜 종이 위에 써내려간 글씨 한 줄 한 줄 또 한 줄 새기면서 나의 거짓 없는 마음을 띄웠네. 나를 바라볼 때 눈물 짓나요? 마주친 두 눈이 눈물 겹나요? 그럼 아무 말도 필요 없이 서로를 믿어요. 네, 이 음악은요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인데요.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범인이 자주 들었던 라디오 방송의 신청곡, 네, 했던 신청곡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던
노래지요. 네. 이 음악이었네요. 우울한 편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퀴즈를 냈습니다. 정답은 이해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의원인데요. 많은 분들 맞히셨는지 만나보겠습니다. 1243번 쓰시는 분 이인영 원내대표 이름이죠.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3590 이 번호 쓰시는 분은 이회찬. 자, 6251번 쓰시는 분 정답 퇴계 이황. 이분이 살아계셨나요? 퇴계 이황. 자, 그리고 김성재님 세바스찬. 네. 예, 세바스찬 아니고요. 자, 그리고 1636번 쓰시는 분 이해찬. 해찬인데 해찬이라고 하셨어요. 네. 2611번 유아 휴직 기간 동안 김용민의 라이브 방송 꼬물꼬물 아기와 함께 재밌게 듣고 있어요. 김용민의 라이브라니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자, 정답 맞히셨는지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정답은요, 이인영. 예,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예. 자, 1358번 쓰시는 분 이해찬 대표입니다.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요즘 야당의 삭발 릴레이 보면 안타깝습니다. 곧 찬바람, 칼바람 불어 추울 텐데요. 더 이상 삭발을 멈추시길. 이런 문자 보내셨습니다. 8311번 쓰시는 분 이해찬 대표. 어제는 정답을 옆 방송국으로 보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번지수를 잘못 아실 수가 있을까요? 옆 방송국 어디로 보내셨어요? 예. 자, 김종무님 정답 조순. 네. 조순 전 서울시장, 민선 서울시장, 그분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이해찬 대표가 부시장을 했었어요. 네, 그런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자, 8858번 쓰시는 분 정답 숫자 2 해찬. 네. 김용마 씨, 저 오늘 태워주세요. 예. 저 오늘 방송 태워주세요. 말씀하셨는데, 네. 김용민이고요. 네. 숫자 2 해찬이 아니라 그냥 한글 2 해찬이었습니다. 저희 애누리 없습니다. 정확한 정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퀴즈가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6시 32분 막 되고 있는데요. 김한나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정체 구간들이 많습니다. 양보하는 마음가짐으로 퇴근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는 양방향이 모두 정체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50분이 넘게 소요됩니다. 같은 방면으로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부터 밀려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이 구간 지나시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마장램프부터 연희램프까지 속도 떨어지겠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총 27km가 밀리는 가운데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가 가장 정체되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면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가 지나기 어렵겠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김포요금소에서 송내까지 12km,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안현분기점에서 송내까지의 정체가 극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뇌에 휴식을 주는 시간,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김갑수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정선태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목요일이면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가을 햇살이 푸짐하게 쏟아진 하루였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오늘 같은 날은 그냥 큰 평상 놓고 누워서 하늘만 바라봐도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오늘 오전 일찍 예. 어떤 행사가 있어서 킨텍스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고양시. 예, 예. 거기를 오며 가며 하는 동안에 보였던 차창 밖의 그 풍경이며 날씨. 네. 야 정말 좋은 날씨고 네. 가을이고 온 몸으로 그 계절이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어요. 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겠죠. 글쎄 말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여름이 또 갔고 올해는 그렇게 그 뭐 폭염이 맹위를 떨치지 않은 것 같아서 내년 여름도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 들었고요. 예, 가을이 이제 완연하게 들어선 것 같습니다. 자, 김갑수 선생님, 나이가 들수록 계절의 변화에 민감해진다고 하는데 전 아직 민감하지 않습니다. 나도 나이가 별로 안 들어.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거 있더라. 봄이 딱 느껴지면 벌써 계절이 이렇게 됐나? 모든 계절이 벌써 이렇게 지냈나? 네. 벌써 이렇게 가을이 왔나? 그런 건 사실 있어요. 예. 교수님 어떠세요? 계절의 변화. 저는 아직 그 나이가 많이 들어보지 못해서 왜들 다 저럴까? 안 들고 싶어 할까? 계절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예. 그래요. 가을이 왔습니다. 애청자분들의 가을 맞이 기분도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예. 자, 오늘 어떤 책 만나봐야 할지 기대가 됩니다. 벌써부터. 네, 이 계절의 변화와 세월의 감각 이런 게 있을 텐데요. 네네네. 해서 오늘은 이 마사 누스바움과 솔 레브모어가 함께 쓴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이라는 책 골랐습니다. 네네네. 이 책은 뭐 세계적으로 저명한 법 철학자이면서 정치 철학자이기도 하고 윤리학자, 여성학자, 무엇보다 고전학자로서 뭐 세계를 이끄는 지식인 100명 중에 꼭 이름을 올리는 마사 누스바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많은 책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마사 누스바움과 시카고 대학 로스쿨 학장을 역임한 분인데 이분은 법률과 경제를 전공했다고 해요. 이 80에 가까운 두 사람이 솔 레브모 이 두 사람이 대담 형식으로 함께 쓴 책입니다. 이 부제를 보면은 현명하고 우아한 인생 후반을 위한 8번의 지적 대화라고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정선태 교수의 저자 소개에 좀 한마디 보태야 되는데 지금 저자를 좀 자세히 소개했잖아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인생론을 쓰고 싶은 욕망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세상에 이런 유형의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현명하게 나이 드는 법,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하여간 나이 들매에 대한 책이 많고 그다음에 인생의 어느 시기엔 왠지 그런 책을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래서 되게 그런 책들이 많이 다 괜찮아요. 좋아요. 저도 많이 읽었는데 그중에 한 90% 정도는 지적인 배경을 깔고 있는 책들이 아니고 약간의 개똥철학. 그러니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바탕으로 쓰는 그런 거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정선태 교수가 소개해 주시는 지혜롭게 나이 드는 것, 이 어크로스 출판사에서 나온 이 마사 누스바움의 책은 정통 이제 철학자. 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그 학문적 베이스를 깔고 매우 깊이 있게 성찰하는 그런 책이라는 점을 좀 구별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농담을 하더라도 그 학자들이 하는 농담은 좀 격이 다르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꼭 그렇지도 않을 안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누가 말했냐가 중요한 게 꽤 있어요. 지식에서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이 마사 누스바움은 제가 각별히 좋아하는 분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의 사례만 말씀드리면 이 마사 누스바움 교수가 미국의 어느 로스쿨에서 강의를 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야 할 강의 중에 하나가 세계 문학, 고전 문학 강의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그 과목이 문학이에요. 그 이유인즉슨 이 문학의 소설에서 제시하는 수많은 관계들, 타자의 고통에 반응하는 방식들 여기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기계적인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시적 정의라는 책에서 그 점을 강조하는데 이 법률가들도 문학에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고전학자로서
자신의 생각들을 폭넓게 펼쳐 보이는데 이 책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리에 왕을 통해서 네. 어떻게 늙어갈 것인지 네. 이를 진술하는 부분 보면은 여실하게 그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8번의 지적 대화라고 했잖아요. 예. 크게 8가지 주제를 놓고 두 사람이 대화를 펼칩니다. 예컨대 나이듦과 우정.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정을 또 소중히 얘기해야 되고 네. 오래된 친구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사랑도 물론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라는 주제도 있고요. 그리고 네. 리에 왕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과연 딸들에게 모든 걸 맡길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의 내면을 풍요롭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깃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년의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부분이 맨 마지막 챕터인데 네.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아주 깊어서 오랫동안 여운이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니까 평생의 주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예. 이 주제에서 굳이 의미 부여를 하면요. 노년기를 성취하라는 그 책들은 바로 죽음에 닿아 있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은퇴의 삶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것인가 되게 이건데 이 책은 접근이 전혀 다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년기라는 것을 종말을 앞둔 자의 어떤 걸로 보질 않고 준비기로 보는 게 아니라 인생의 그냥 한 시기야. 그렇죠. 우리가 중년기 있고 청년기 있듯이 이제 죽음을 앞둔 시기라는 전제를 아예 배제해버리고 나이가 상당히 들었을 어떤 시기는 무엇의 가치를 두고 어떻게 정선태 선생님 우정 얘기했듯이 우정이라는 거의 의미를 규명을 하면 우리가 평소에 맺던 인간관계와 60 넘어서 맺는 인간관계의 의미가 상당히 무게감이 달라지거든요. 하여간 그런 그러니까 하여튼 노년기가 인생의 종말기가 아니라는 전제는 굉장히 의식을 해야 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노년기를 죽음을 앞둔 뭐 예비 시기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절박하게 소중한 시기예요. 예컨대 이 중년 이후의 사랑, 노년기의 사랑을 얘기하는 부분이 저한테 대단히 흥미로운데 좀 더 모험적인 연애를 할 수 있는 시기에 한다는 거예요. 모험적인 연애. 네. 예. 모험적인 연애. 김용민 씨가 그렇게 반색을 하나? 예. 반색이 아니라 놀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이 인생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노년기를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이 가벼운 것 같지만 정말 만만치 않은 주제들입니다. 인생 백세라는 말을 요즘 흔히 들을 수가 있는데 노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정년을 없애야 한다. 예. 근데 언제부터를 이제 노년기를 보느냐가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의 60대는 과거의 50대에 다 있는 건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7, 80대 아마 이때를 노년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7, 80대가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활동적이고. 그렇죠. 그게 아주 큰 차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갑수 선생님한테 나이 든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저는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나? 인생 전체가 모든 것이 후회였거든요. 후회. 네. 아침에 한 거 저녁에 후회하고 작년에 했고 올해 후회하고 모든 게 후회인데 진짜로 나이가 좀 많아지니까 후회로부터 좀 놓여놨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해서 그렇구나. 저는 아주 조그마한 그 치기 어린 말실수로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손해본 케이스거든요. 예컨대. 사람별로 다를 거예요. 괜히 짓궂은 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게 증폭이 되면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이 돼요. 그런 일을 무수히 겪고 그래서 많은 뭐 기회랄까 많은 걸 이제 잃어버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스스로 얼마나 그 후회를 많이 합니까? 근데 끝없이 반복이 돼요. 그것을 이제 고치질 못하고 반복되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나라는 깜냥이 그러할 만해서 그러하지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후회로부터 좀 자유로워졌다는 게 저는 제일 큰 거고 한 두 가지만 더 얘기할 수 있는데. 모든 건 잠깐이구나라는 그런 인식에 도달했다는 것. 생각보다 한 사람의 생애란 길지 않구나라는 것. 그다음에 이거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얘기인데 저는 어느덧 저 개인에 대한 생각을 거의
떠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 남들대로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저는 나이가 이 때가 되고 나서 한국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됐어요. 대한민국이요? 네. 오. 아 어떻게 흘러와서 고대에서부터.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비웃으실 텐데 10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G7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G20는 이제 선진국이 됐다는 얘기지만 네. 강대국이 되려면 G7, 우리가 더부터 G8가 될 수 있나? 아무래도요. 예. 매일 그런 거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거는 그래 봐야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혹시 뭐 G7에 할 수 있을 들어가면은 것 같아. 대박이 날 주식에 투자하신 건 아닌지. 그런 건 아니고. 이런 바보야. 그런 거 말고. 아니, 예. 그게 가장 큰 관심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정서태 교수님한테 나이 든다는 것은? 저는 김갑수 선생님과 비슷하게 많이 좀 자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곳저곳에서 이 얘기를 하고 다니긴 합니다만은 이 노후 대비의 가장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확실히 이 문학 작품을 폭넓게 읽는 것이다. 그 생각을 절절하게 하게 되고요. 우연히 더 재밌어지고. 네, 우연히 예전에는 캐치를 잘 못했는데 맞습니다. 더 재밌어지지. 네, 제가 우연히 어쩌다가 다행스럽게 문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이렇게 정말 고마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네. 영화도 그래, 영화도. 네. 20년 전에 본 영화 다시 보는데 내가 이렇게 얕게 봤구나 하고 깜짝 놀란다니까요. 많은 게 더 보이죠. 똑같은 소설인데도 전혀 다르게 읽히고요. 네. 그리고 이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아득해지기도 하면서 또 불쑥 다가오는 그런 길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게 나이가 가르쳐주는 자연스럽게 가르쳐주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3610번 쓰시는 분 은교 명대사. 너희 젊음이 너희가 노력해서 받은 상이 아니듯 나의 늙음도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네. 야, 나이 든 사람과 아주 젊은 어린 사람과 사랑 얘기를 다룬 소설이죠. 영화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나 청소년을 두고 우리의 미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확실한 미래는 노년이고 우리들이 가장 확실하게 도달할 수 있는 곳은 무덤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걸 정확하게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예.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책을 펼치면 지혜롭게 나이 들기 위한 지적 여정이라는 그 제목 아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책은 현명하게 사는 법에 관한 책이다. 나이 듦이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지혜를 획득하고 사랑하고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더라도 자기 모습의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나이 듦의 의미는 비단 그것만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나이 듦이란 후회, 걱정, 인색, 빈곤을 뜻할지도 모른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나이 듦이란 자발적인 봉사, 깊은 이해, 조언 제공하기, 재발견, 용서, 그리고 점점 잦아지는 건망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젊은 지인, 친척, 동료들은 노인들을 지혜의 보고인 동시에 살아있는 경고문으로 바라본다. 노인의 주름살 속에서 좋은 것을 찾고 나아가 지혜를 발견하는 탐색은 저 멀리 키케로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저 멀리 키케로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무슨 말입니까? 키케로는 로마의 아주 명문장가이자 군인이기도 했죠. 이 키케로의 책 중에 노년에 대하여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마사 누스바움이 키케로의 노년에 대해서 대화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카토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정말 노년의 아름다움이란 이 후세대들에게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후세들이 보기에 그 주름살 사이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놀라운 게요. 이 책 누스바움이 많이 인용하고
이제 전거로 삼은 게 바로 키케로 책인데 네네. 키케로도 말하자면 이게 지혜롭게 늙는 법 뭐 그런 책을 쓴 거예요. 네. 그게 기원전 24년 기원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2000여 년 된 저 사이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같은 얘기를 해. 놀랍죠. 그래요. 2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의 누스바움 같은 석학이나 생각의 베이스가 비슷해서 2000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저도 한 가지 이 책을 잠깐 보면서 동의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책에 정 선생님이 방금 읽어준 건데 나이가 들면 그 지혜롭게 된다 하는 건데 그 제 자신에 빗대어 보니까 일단 지혜하고 좀 다른 건데 지식일 텐데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져 버린 거예요. 아 그게 진짜 많이 아는 겁니다. 아니, 뉴스를 봐도 온통 모르는 거야 보통. 그다음에 이제 지혜의 영역이 될 수 있는 어떤 깨달음 이제 내가 뭐 괜히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졌던 판단이나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이제 하여튼 모르는 게 훨씬 많아져요. 진짜 그건 노년기 증상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언뜻 그 공자님 노자님 말씀이 떠오르는데 두 분이 두 성인이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고 아는 걸 안다고 하는 게 바로 아는 것이다. 그게 지혜로워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확실히 우리 김갑수 선생님께서 나이가 드시니까 저절로 지혜로우시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노인 취급을 하는데. 아니 그런데 젊었을 때는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거든요. 예. 아니 어려운 테마도 한 이틀 열심히 자료 뒤지면 다 아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게 얼마나 조금인 거를.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노년의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그치 아는 분 중에 김어준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포스코라는 대기업에 이제 들어가서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만뒀어요. 이제 본인이 뭐 아버지가 원하셔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회사원으로 이제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키워주신 고마움도 있고 그래서 한 몇 달 다니기로 마음 먹었는데 정말 몇 달 다니고 그만뒀어요. 왜 그랬냐? 뭐 새벽까지 달리던 회식하면서 달리던 부장님이 6시까지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씻고 그냥 바로 나온 거죠. 갔더니 그 부장님이 이미 출근해 계시는 거예요. 아주 반듯한 그런 정장으로. 했더니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로 사표를 냈다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장님은 나를 우러러 볼 줄 알고 또 나의 그 삶을 동경할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어준 씨는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직장의 이직률이 높은 거는 그 후배 사원들이 그 선배 사원들을 보면서 내가 20년 30년 뒤에 저 모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유 이러면 차라리 일찌감치 그만두고 새 길을 찾자 이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 시야가 바뀌어야 될 거는 네. 그 포스코의 부장님이 이제 어느 때인가 은퇴하고 아마 지금 아마 그 은퇴하셨겠죠. 정도 살았으면 은퇴 정도가 아니라 뭐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죠. 김어준 씨가 나이가 그렇게 안 많은가? 하여튼 그렇게 산 인생이나 김어준 씨처럼 일세를 풍미하는 명망가의 삶을 사는 것이나 다 다른 것들을 다 긍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그 지금 뭐 제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포스코 그 부장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사신 거예요. 성공한 삶이죠. 예, 그렇죠.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셨던 그리고 이 삶일 수 있는데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으나 그러니까 그냥 소소하게 산 한 인생이지만 자기 삶이 그냥 혼자 약간의 소소한 내 가족을 돌봤지 이런 보람이 매우 소중하게 평가돼야 되고요. 그래서 하여간 다 긍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인생을 살아냈다는 사실만으로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책의 저자들이 권하는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우정입니다. 우정. 그래서 운이 좋거나 현명하다면 우리는 노년기에 우정의 순수한 재미를 재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은 새로운 탐험을 떠나는 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확실히 젊었을 때 친구 사귀는 것보다 나이 들어서 친구 사귀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조금만 마음을 열면은 훨씬 수월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 탁구장을 다니는데요. 여기에 60대 중후반이 주력이죠.
그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훨씬 자연스럽게 만나요. 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나는 근데 왜 탁구 치거나 배드민턴 하면 웃기죠? 왜요? 훌륭한 운동인데 괜히 웃겨. 그래요. 근데 그 서로 얘기를 나누고 공감하고 이러는 분위기가 저는 참 좋습니다. 물론 뭐랄까요. 아주 각별하게 친한 사람이 있고 좀 덜한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마산 누스바움과 소울 이 두 저자는 소울은 이 친구를 사귀는 것, 우정을 찾는 모험이 노년을 훨씬 더 이 긴장감 있고 진지하게 해준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책 마지막을 장식하는 부분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타적인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타적인 행동. 네. 예. 여기 어린아이와 비교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은 우리 모두가 이 두 번째 아동기로 접어든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좀 뭐랄까 이기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평생 형성해 왔던 좋은 습관들이 가려지고 지워지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좀 더 긴장한 태도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지갑을 풀어라 이게 네, 뭐 이런 의미죠. 네. 그러면서 자신의 이 인생이 위험에 차지 않도록 맞서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품위와 유머와 겸손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도 보태야 되는데 이 마산 누스바움의 노년기 삶을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정선생이 지금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셨고 이타적 태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우아함. 굉장히 이 책에서 많이 강조했어요. 네. 저는 우아하고 싶어요. 여기 품위와 유머와 겸손. 네, 알겠습니다. 우아하고 싶어. 예. 그게 잘 안 돼, 근데. 자, 김갑수 평론가님이 골라주신 노래가 있어요. 지금 매주 흐르고 노래 있습니다. 올라오는데 안 틀어주더라고요.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닐 영의 Old Man. 닐 영의 Old Man 들으면서 자, 두 분과 함께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갑수 문화평론가 정선태 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Old man, look at my life. 24 and there's so much more.